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5강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저희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바빠서 다대살을 좀 드문드문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중간고사도 있었고요. 네네. 건강도 좀 안 좋았고 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네네. 예, 여름에 또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5월에는 중요한 역사들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5.18도 있고 5.16도 있었고요. 다 지나고 저희가 지금 21일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오늘의 역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 1964년 오늘 1964년 5월 21일입니다. 네. 예, 무장한 군인 13명이 네. 북한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네. 13명이 법원에 난입해 에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군인들이 법원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요때가 바로 뭐냐면 한일협정 있었죠. 이 한일협정.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어떤 전후배상 문제, 네네.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와 한일 간의 어떤 수교와 관련된 박정희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시위,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하다가 시위를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으로서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주장과 그렇죠. 이걸 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이 구속영장이라든가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상 재판은 네.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하거나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을 그렇죠. 때, 이럴 때 이제 구속을 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시위하러 정치적인 구호, 그다음에 또 네.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네.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도망을 갈 리가 없죠. 그렇죠. 떳떳하기 때문에 한 건데요.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게 수경사, 즉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부,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입니다. 오늘날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이 네네. 수도방위 사령부였다가 보안사령관, 기무사령관 이렇게 됐죠. 네네. 이게 수경사령부 소속의 무장군인이 법원에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 예. 집까지 찾아가서 영장 발부를 강요하죠. 이야, 이건 진짜 근데 그 학생들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예. 이 군인들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이 군인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그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군인이 법원에 난입을 하고 또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할 정도의 이게 문제인가. 예. 이거 뒤에 누군가가 이 학생들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당연히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5.16 군사 반란 세력이 네. 군부 세력의 어떤 사법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네네.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야당과 언론 네. 그래서 사법권 독립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와 성명이 이제 본물터지듯 일어났었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박정희 정권은 이렇게 군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검찰과 법원, 그다음에 네. 주요 관공서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데 이러면서 이제 국가정보, 그러니까 네. 국가정보원지 지금의 네네. 중앙정보부에 이제 조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조정관들이 무슨 국회라든가 법원, 검찰 이런 데 파견이 되죠. 네네. 그래서 재판에 개입을 하고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은밀하게 진행되는 예. 게 생긴 거군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이제 그해 여름이죠.
인혁당 사건. 저번에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1차 인혁당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스킬이 더 는 거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법원 난입 사건 때는 군인들이 직접 5.16 쿠데타 그 장본인들이 직접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도 직접 판사에게 찾아가고 법원에 난입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게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은밀하게 남들이 좀 모르게 은연중에 이제 뒤로 협박을 하는 지금의 이제 국정원이나 뭐 안기부 이전에 얘기했던 이런 방식이 이때부터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무슨 뭐 공안 사건 이런 거 담당했었던 판사들, 네네. 그 헌법재판관 출신의 그 하경철 변호사라는 이제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증언을 합니다. 네. 정보부가 이제 중앙정보부죠. 검찰을 통해서 어찌나 집요하게 괴롭히던지 합의부 판사 3명은 법원이 아닌 김창규 부장판사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판결문을 썼다. 헐. 피의자 가운데 3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또 어떤 압력이 들어올지 몰라서 판사들은 판결 직후 시내로 도망 아닌 도망을 나왔다. 뭐 이런 상황이 1960년대 뭐 유신이 선포된 72년 이후에는 뭐 더 심했겠죠. 그렇죠. 훨씬 더. 얼마나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삼권 분립이라는 뭐 얘기 찾아볼 수가 없고 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오늘의 역사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지금은 좀 뭐 인기는 없죠. 오히려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 가수 유승준 씨.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 해서 그렇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했었죠. 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유승준 씨의 병역 기피 사건, 그 이제 해외 도피라고도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적법이 발효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200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 포기 신고자 그 당시에 1,800여 명. 군대 가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 포기한 사람들은 유승준 씨처럼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는 있죠. 지금 뭐 대부분의 뭐 유명한 재벌, 기업가들,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상당수가 군 면제를 받거나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국방의 의무를 아주 그 합법적으로 회피하고 있죠. 뭐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민 정서상, 국민 감정상 참 괘씸하죠. 밉지요. 하지만 뭐 유승준 씨가 뭐 어떤 탈법을 저질렀다라기보다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지방자치단체 모 시장님께서 유승준 씨와 관련된 뭐 그 SNS 상의 이 발언들이 약간 좀 문제가 돼서 지금 많이 좀 주목을 끌고 있죠. 사실 이제 유승준 씨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사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재벌들 같은 경우에 유승준 씨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뛰어넘는 방법으로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군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병역 비리로 통과시킨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떳떳하게 장관이며 뭐 이런 요직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단지 물론 이제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감정적인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게 약간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재벌들에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유승준 씨는 유승준 씨대로 하지만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권력층들이 국적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고 있다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5월 21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또 5월 23일이죠. 여기가 2009년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충격적인 또 역사 그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 모욕 주기.
도를 지나친 모욕 주기, 그다음에 또 검찰의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 공표, 네, 그렇죠. 기획 수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예. 참여 정부, 그다음에 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어떤 업적과 네네. 어떤 성과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네. 과거로 회귀하려는 네. 이명박 정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비열하고 아주 네. 저열한 네. 정치 행위에 어떤 희생을 당하셨던 네. 분이죠. 예. 네, 지금 뭐 5월 23일이 또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저 지금 한 5년, 6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네. 예. 민주주의의 바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무현 네. 정신을 계승을 하는 그러한 5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 75강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베트남 파병 편입니다. 예. 베트남 파병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거 노래는 원래 유명한 예. 그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월남에서 돌아온 예. 이거죠? 월남에서 돌아온 네. 새까만 김상사. 네네. 아주 믿음직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죠. 네네. 베트남 참전 당시 유행했었던 노래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데 네.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 돈의 관계,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제개발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숨과 피가 그렇죠. 네. 담보되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것을 많이 미화하는 노래가 되고요. 그렇죠. 우리 또 젊으신 30대, 40대 분들도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제 조성모가 부른 아시나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네네. 그 이제 신민아 씨가 그렇죠. 같이, 예. 신민아 씨가 이제 베트남 처녀 역으로 네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어떤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그 인류의 인간의 네.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다룬 그 노래고 또 뮤직비디오였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노래가 네. 대한민국의 베트남 참전을 어떤 미화하고 그다음에 정당화하는 베트남전의 참전의 목적을 선전하는 네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의 노래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전에서 그 어두운 이면이 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우리 쪽에서 해석하는 예.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노래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 그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참상, 전쟁의 폭력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온 남자다운 신랑감. 그다음에 또 조성모의 아시나요의 그 뮤직비디오는 잔악한, 잔인무도한 공산군으로부터 민간인을 구해내는 어떤 평화의 사도 십자군으로서의 한국군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의 어떤 실체, 참상은 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권력과 정부 어떤 의도된 목적을 미화하는 그런 것만을 기억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그다음에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네네. 배달민족 우리 한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평화를 민족. 사랑하는 민족이죠. 네. 이것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맞아요. 예,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했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후에도 이라크 파병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을 맞붙게 되고 전투를 해서 많은 희생자들 내고 이렇게 한 적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쟁에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베트남 국민들의 네. 희생, 그다음에 또 참전했었던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의 희생. 네. 만을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변화, 획기적인 어떤 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면에서 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체 왜 베트남 전쟁이 사실상 일어나게 됐고 우리가 왜 파병하게 됐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정치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네. 그러니까 한일협정 아까 네. 그 오늘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협정으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 정부가 기사회생하는 박정희 정부가 기사회생하는 어떤 정권의 그 권력 유지의 명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어떤 한미 관계의 어떤 비대칭성, 네. 즉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을 원조하고 지원해주면서 네네.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또 그 공산주의와 어떤 네. 사회주의 세력과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갈등에서 완충지대를 하게 되는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 전략에서 네네. 우리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시키면 해야 되고 미국이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었는데 이러한 한미 관계의 비대칭성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미국을 한번 도와줬다 이런 그렇죠. 게 되는 거죠. 자주 외교, 자주적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보여줬다라는 면이었던 거고요. 네네. 그 경제적으로는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 그 획득한 미국의 원조, 그다음에 또 미국의 달러가 네. 한국 경제 개발의 어떤 중요한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이 되었고요. 이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어떤 그 미국의 대중문화, 물론 이제 한국 전쟁 당시부터 이제 그 서양의 문화가 막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데 네네. 이 당시에 들어오게 된 그 미국의 대중문화는 히피 문화, 즉 저항 문화예요. 네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청년 문화, 네. 저항 문화. 그러니까 뭐 송창식의 뭐 외불러, 고래사냥, 그다음에 이장희, 네네네. 그다음에 윤형주 이러한 어떤 포크송 이런 저항 음악이 형성돼서 이것이 70년대에서 80년대로 가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청년들의 열망, 운동권 문화 이런 것도 그렇죠. 조금씩 귀하게 생기게 됐군요. 되었다라는 예. 거죠. 그렇군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향이 꼭 나쁜 쪽으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 젊은 목숨들이 돈 얼마를 주고서라도 어찌됐건 절대 얻지 못할 젊은 목숨들이 수없이 쓰러져간 그런 전쟁입니다. 이게 예. 꼭 필요했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베트남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협정에 대해서 좀 네네.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독도, 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든가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한일협정은 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을 하고 대한민국이 광복을 네. 맞이하게 되죠. 맞이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5년 있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네.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배후 기지가 될 수 있는 그 일본의 네. 협조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한국 전쟁의 배후의 기지로서 군수 물자를 공급한다거나 어떤 베이스 캠프의 역할로서 네. 일본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1951년 전쟁 중에 제1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열리는 거죠. 네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네. 매듭을 짓게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네. 네네. 사죄, 배상과 보상의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외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런 과거사 문제가 있는 네네. 거고 현실적으로는 일본에 있는 제1동포가 조선인들이죠. 네네. 200만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조선인들이 우리 동포들이 네네. 조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의 귀국을 전혀 돕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번 돈, 재산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재산에도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뭐 북녘이 고향인 동포들은 북녘으로 가고 네네. 남녘인 동포들은 남녘으로 오고 이렇게 가는데 60에서 한 70만 명 정도가 귀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이게 일왕의 칙령입니다. 칙령. 새로운 헌법 발표 전날 교묘하게 칙령으로. 그래서 제1조선인 연맹을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민족학교, 조선인 학교를 폐쇄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조선인들을 체포하고 이런 일이 발생.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굴욕적인 한일회담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어떤 작태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도 패전국이잖아요. 패전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그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서 패전국인 일본이 승전국이 돼버리고. 네네.
우리는 당연히 그 상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참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승전국의 대우를 받아야 할, 승전국의 지휘해야 할 대한민국이 패전국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구보다라고 하는 일본인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 철도, 항만, 농지 조성 등 한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일형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일회담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일단 뭐 벌자, 돈을 좀 받자 이런 심정으로 한일협정을 재개해서 그렇죠. 예, 거기서 사실 돈보다도 더 큰 것을 내어주고 그렇죠. 돈 몇 푼 받게 되는 거죠. 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김종필하고 그 일본 외무상 오히라가 합의를 하는데 오히라 메모라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굴욕적인 겁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독도 문제도 넘어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수세에 몰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그렇죠.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반공을 국시로 해서 국가를 재건하겠다. 네. 그러면은 경제, 네. 그다음에 자주통일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기존의 정치인들의 부패를 일소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4대 의혹 사건이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대일 간의 또 굴욕적인 외교를 통해서 어떤 자주적인 외교 그다음에 또 경제 개발 이런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나니까 돌파구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파병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수세에 몰려있던 이 상황을 마치 이제 일본에게 과거사 따위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돈을 구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강공을 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가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베트남 파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반공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나를 지지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실제로 베트남전 발발 당시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군대를 파견한 나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네네. 나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일본도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남북대치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군대를 빼면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우리 그렇게 아니, 배웠지 정말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도 그때는 지금이야 뭐 또 다르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이 보병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때잖아요. 그 전쟁 그렇죠. 자체가. 그것도 전쟁이 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던 때고요. 예. 당연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코가 석자인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 베트남 파병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베트남 파병에 이제 적극적이었던 건 미국 정부보다 대한민국 정부였다라는 거고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급했다. 예. 처음에는 우리 이라크 파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비전투 부대, 의료 지원단이라든가 네네네. 뭐 구호 사업을 하는 이제 부대들이 파견됐죠. 예.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 간호 부대라든가 뭐 이런 공병 부대 이런 데 네네. 파병을 하지만 1965년 이후부터는 전투병 파병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5년 10월부터 1967년 8월까지 3차에 걸쳐서 연 인원 5만여 명의 규모의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5만여 명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이 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어쨌건 우리나라 이 군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치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통계와 피해액이 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군인을 파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살아 돌아왔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부라든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 네. 발표보다 또 많다라는 거죠. 그 발표가 완전히 정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네. 참전을 한 겁니다. 예. 우리의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러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네네. 그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네. 미국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어찌됐건 외견적으로는 예. 어찌됐건 미국의 요구 때문에 간 거니까, 도와주러 간 거니까. 예.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면 네. 군인들의 어떤 봉급, 네. 그다음에 군인들의 수당,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네네. 생깁니다. 네네. 그게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파병을 했던 참전을 했던 우리 김상사가 네네. 부상을 입었어요. 예. 그러면 정부로부터 치료를 받은 금액이 있겠죠. 그다음에 보상을 받았던 금액이 있겠죠. 네네.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지불한 금액과 다르다라고 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챈 혹은 대한민국 것이 정부가 빼돌리게 된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네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예. 연인은 5만 명의 5만 명의 파병을 했는데요. 이 베트남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다른 것과 달리 요런 그 내용들, 정보. 그러니까 네. 전투부대 파병 규모,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 또 협상 과정이 대부분 공개가 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이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회담 당시의 어떤 밀실 외교. 그게 이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이제 공개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잘한다.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더군다나 그때 일본과 한일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뢰 위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갑이다. 갑이다 이거죠. 미국이 요청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 고민하는 거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서 파병의 대가, 네. 몸값을 불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렇죠. 좋은 입지에서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적절한 언론 플레이가 박정희 정부의 어떤 그 권력 유지에 대단히 유리했다. 네네. 정작 우리 국민들 목숨 가지고 참. 예. 예. 그러면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협박을 합니다. 한국의 전투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곧 한반도의 안보 위기다. 아니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차피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빼나 미군 빼나 마찬가지 아닌가. 예, 뭐 어쨌든 미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협박이 또 통하겠죠. 예. 하여튼 이거는 박정희도 되게 유리한 거예요. 네네. 미국에서도 그렇게 협박을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미군이 빠지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올 텐데. 네,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 그 원산 근해에 있었던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가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네네. 사과를 하죠. 그 다음에 121 사태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 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 네네. 울진 삼척의 어떤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네. 이런 도발 네. 남북 간의 국지적인 도발 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위험한 됩니다.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군이 베트남에 가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또 혈맹이었던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또 적절히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미국 파병을 결국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박정희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방미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전격적인 지원과 원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이렇게 되고 63 사태라든가 그 당시 이어졌었던 어떤 한일 회담의 굴욕적인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지원군을 네네. 통해서 국내 정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렸지만 베트남 참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군인이 피를 흘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 그렇죠.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았냐. 뭐 젊은이들 피해는 피해고. 예. 그리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이라크를 재건할 때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를 재건할 때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이라크 재건, 중동 건설 부문 범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라크 전에 우리가 참전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할 테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네. 아, 그 사실 뭐 당연한 거죠. 파병을 한다면. 예. 그래서, 특히 전쟁 물자 같은 경우에 후방 지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있을 테니까요. 예. 실제로 그때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 상대가 이제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군대를 파견하는데 일본은 파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특혜를 줘라.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요새 뭐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가격 성능 대비 했을 때 네네. 최고 좋은 게 뭐냐?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그 산업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물품의 어떤 품질, 가격보다 일본의 제품이, 대한민국 제품보다 일본 제품이 월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겠죠. 예. 예.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죠. 군대도 파견하지 않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 라면서 적당히, 그럼 우리 군대 파견 안 한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협박을 하는 장면, 미국한테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은, 와, 박정희 대단하다. 이게 이제 박정희 신드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뭔가 하늘 같은 미국에게 뭔가 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일본 한일협정으로 무너졌던 굴욕감을 조금 이제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제1차 네. 파병이 64년 9월 11일. 네. 그 다음에 요때는 바로 이제 태권도 교관, 그 다음에 또 후송병원, 이제 후방에서 이제 네. 의료 지원을 네. 하는 거죠. 2차 파병은 이제 건설 지원단, 이제 비둘기 부대라고 해가지고요. 공병 부대가 네네. 가고요. 3차 파병부터 이제 전투 부대가 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청룡 부대, 그다음에 또 맹호 부대. 이 맹호 부대의 마크가 이제 그 조성모의 아시나요라는 뮤직비디오에서 호랑이 예, 마크인가요? 그쵸. 네. 호랑이 마크가 있는데, 아니 참전한 군인이 베트남 아가씨하고 사랑을 해. 이게 군인 정신, 그 군기가 빠졌다. 이래가지고 맹호부대 그 전우들로부터 많이 그 재판을까지도 갈려봤었죠.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사단에서 13,000명, 그 다음에 해병대에서 4,000명, 그 다음에 나중에 또 4,000명으로 또 증원이 네네.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3차, 4차, 4차 2차례, 그 다음에 5차 파병까지 이루어지게 굉장히 되는 많았네요. 거죠. 예. 여기서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이나 뭐 사망을 하고 피해를 입었는지 몇 명이나 살아서 돌아왔는지가 아직 뭐 정확하게 발표는 되어 있죠. 예, 발표는 되어 있는데. 발표는 되어 있지만 네네.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나중 후속 조치가 지금 미온적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 대표적인 게 고엽제 전후회 네네.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쨌건 병을 얻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피해 인원, 네네. 피해 상황, 네. 피해액, 그 다음에 또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 네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조사도 되게 미흡하게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이 정부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했던 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엽제 전후에 그 맞습니다. 파병 갔던 분들이. 예.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과 이런 걸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나라를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요때 그 베트남 전쟁에 네. 참관해서 초대 사령관, 네. 최명신 사령관이 있는데요. 이 최명신 사령관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요. 이 예. 베트남 참전에서 사령관으로 예, 갔던 그렇습니다. 인물. 주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베트남은 월남이라고 네네. 했으니까 주월 한국군 사령부 사령관이었고요. 당시 맹호부 대장이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분을 현대사열전에서 한번 짚어보고 가볼까요? 예. 네.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 당시 맹호부 대장 겸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최명신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황해도 곡산에서 출생하였다.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안남도 용강군 덕혜 소학교와 진남포 소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광복이 되자 월남한 최명신은 1948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5기 생도 모집에 합격하였다. 1948년 소위 임관후 최명신은 동기생 8명과 함께
제주도 구연대로 파견되었고 제주에서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는 계엄군으로 복무하였다. 1949년에는 강원도 태백산의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는데 그해 12월 적지에 고립된 연대장을 구출하기 위해 특공대와 함께 연대장 구출에 나선 최명신은 오랫동안 굶은 연대장이 고기를 먹고 싶다에 민가에 들어갔다. 그러다 북한군에 포위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포로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최명신은 대한민국 국군 전사연구나 실전 사례 교육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제7사단 오연대장, 제3사단 참모장, 제24단 60년대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논산훈련소 참모장 시절에는 훈련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 뒤 강릉 구사단에 부임하였고 당시 구사단의 참모장은 박정희였다. 이후 박정희는 최명신을 각별히 대하였고 이때부터 박정희와의 인연이 이어졌으며 5.16 군사반란 당시 5사단장이었던 최명신은 반란군의 일원으로 자신의 휘하 야전군을 이끌었다. 그 결과 5.16 쿠데타 이후 혁명 5인위원회 멤버로 선임되었고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자 군사혁명위원회 한 사람으로 선출돼 7월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감찰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65년 대통령 박정희에 의해 주월 한국군 사령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 1969년 3월 미국 니슨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았다. 1972년 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로 파견돼 1973년 주 그리스 대사관 대사, 77년 주 브라질 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3년 11월 25일 향년 87세에 별세하였고 유언으로 자신의 베트남전 참전 장국묘역이 아닌 베트남전 참전 사병묘역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사병묘역에 안장하였다. 네, 현대사열전을 살펴보셨고요. 사실 이제 우리 아까 고엽제 전후회 뭐 이런 거 해서 월남전에 파병됐던 우리 군인들의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요. 사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파병됐던 그 현장에 베트남 주민들, 민간인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파병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피해가 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얼마 전에도 그 베트남 전쟁의 어떤 피해자 분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죠. 네네. 한국을 방문을 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증언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뭐 그 이야기는 지금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던 시절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했었던 것. 네,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그렇죠. 또 우리나라 민간인들에게 자행했던 그 끔찍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듯한 그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악행들을 좀 저지른 사례들이 있어서 특히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군인, 한국 남성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국인 군인과 한국 군인과 그 현지인 그 베트남인 그 여성사에 태어난 혼혈인 2세들 라이따이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 또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군에 일어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보상 문제. 현재 공개된 국방부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이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건 미국을 돕기 위해서 간 파병이니까요. 예. 이 배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한국군이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미군 당국이 일단 알려야 되는 겁니다. 고지를 해야겠죠. 그럼 미군 측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그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한다.
라고 하면 한국군의 어떤 추악한 면, 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네네.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해 내지는 방주했었던 미군의 그렇죠. 어떤 잔인함, 네. 비인간적인 네. 모습이 반인도주의적인 행태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경제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냐. 자기들이 더 정당화하기 위함이죠, 예. 그건.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도 그것에 대해서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건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 1910년부터 네. 36년까지, 1945년까지 36년, 37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피해 보상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제서야 피해 규모가 밝혀지게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서야 사죄하라, 네. 배상하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 피해자들, 네네. 학살당한 사람들, 여러 가지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네. 어떤 피해 규모가 조사가 될 거고, 이제 요가 되면, 대한민국과 베트남, 네. 그 다음에 또 미국과 베트남, 대한민국의 네. 이 문제, 네. 아주 심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어찌됐건 지금도 일본에 대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관련한 문제라든지 어찌됐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식민지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사죄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 사례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 자체가요. 예,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고엽제 전우회를 들의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됐더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예. 이것은 단순하게 베트남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네. 위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은 정확한 피해 조사,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성은 한국에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 당시 참전했던 군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자원에서 갔던 네네. 아니면 동원되었던 간에 어쨌건 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죠. 징용이 돼서 간 거죠. 예.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네.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전투 과정에서 입었었던 또 정신적인, 그다음에 또 트라우마. 육체적인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러한 또 피해를 겪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네네. 있는 참전군인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아, 그럼요. 예. 예. 이게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했었던 그 영화 네. 에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그것으로 겪는 어떤 네. 고통 이런 영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베트남 참전했었던 군인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다라는 생각.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극복하는 일들은 이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에 맞아요.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베트남 희생자들과 했던 화해를 네, 맞아요.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예. 또 이게 고엽제 희생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고엽제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네. 예. 이게 어찌됐건 아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피해자와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역시도 똑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인데 오히려 이 둘 사이의 싸움을 그대로 방조하면서 지켜보면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팔짱 끼고 있는 이 정부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국가 권력이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일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도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이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더 이제 중요하게 네네네. 베트남 네. 문제, 베트남 전쟁에서 해결돼야 되는데요. 파병된 군인들의 월급, 수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게,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 이제 고엽제, 네네. 그 피해자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공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공개가 예.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고엽제 피해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
그다음에 또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만행에 네. 대한 어떤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네. 2005년에 그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된 국방부 외교통상부의 문서들이 공개되긴 했지만 네. 요거로는 좀 미흡한 거예요. 네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병된 군인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경제가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 베트남 특수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의 수치 자체가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장을 이뤄내는지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근현대사를 논의할 때 네. 베트남 참전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시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물론 이 총량 경제 개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총량을 계산한다라는 거는 가능하진 어렵겠죠. 않지만 이것은 그냥 어떠한 구체적 수치도 전혀 없이 그냥 하나의 신화가 돼서 베트남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베트남 특수 경제 발전이 전쟁의 정당화의 명분으로 사용됐다라는 네네. 거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월급 수당 네. 이거는 국방부의 베트남전 참전 관련 문서에 보면 한국군의 월급하고 수당은 미국하고 이제 호주 군인을 네. 제외한 다른 아시아 참전국 즉 태국, 필리핀과는 그게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더 많은 봉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미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보상금을 인정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면 피해자 우리 지금 이렇게 돌아오신 분들, 예.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정도의 피해 보상이면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월급과 수당을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일단 국방부에서 공개한 문서들에는요, 월급과 수당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네네. 참전 군인들이 미국에서 지급한 봉급을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에는 환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송금도 해야 되니까. 음. 그렇죠? 환전이라든가 송금은 은행과 외국환을 관리하고 있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네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하고 어느 정도 부정으로 그 군인들의 봉급을 편취했는지. 알 수 없는 거군요. 예. 예. 이거는 바로 이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직접 네. 피를 흘리고 싸웠던 군인들의 봉급과 관련된 문제지만 이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명분에 심각한 타격을 만약에 빼돌렸다라고 하면 네, 그렇죠. 예. 예. 이것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네네. 겁니다. 예. 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그래서 베트남 파병 편을 함께 해 보셨는데요. 이게 참, 아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피해자는 정말 큰 피해를 입은 것이고요. 가해자 역시도 여전히 제대로 그분들로 인해서 국가 경제를 성장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역시도 피해자나 다름없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연이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두운 이면은 다 그냥 덮어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것처럼 이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과연 누구를 위한 파병이었나를 묻게끔 하는 그런 화였습니다. 예, 1975년 유신이 네. 한창일 때죠. 네. 1975년 5월 21일 날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은요. 네네. 그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됩니다. 네.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1975년에 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1975년 5월에 열린 영수회담은 당시 유신 체제에 강력한 반대를 추진하고 있었던 야당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다음 시간 편에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트남전 그다음에 네네. 또 월남의 패망과 유신 체제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야당이 무력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이 베트남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네. 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능한 야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요. 역사 데자뷰 잠깐 좀 해보고 갈 텐데요. 어떤 이야기 좀 다뤄주실까요? 예. 1991년 5월 26일. 네. 검찰은 강기훈을 네. 고 김기설 씨 유서, 사망 유서의 대필자로 결론을 내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사실 강기훈 씨 유설 대필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 편에서도 오늘의 역사 편으로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은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정말 역사 데자뷰 그 자체인데요. 24년 만에 최종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네. 당시 노태우 정부의 어떤 네.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른 이른바 이제 분신정국이었습니다. 네. 1991년 5월 8일 당시 전국 민족민주연합 네. 사회부장이었었던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을 하게 되면서 네네. 유서를 남기게 되는데 당시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었던 당시 단국대학교 화학과 네. 학생이었던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네. 혐의로 처벌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네. 사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유서를 대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걸 그럴싸하게 몰아가면서 정말 멀쩡한 청년을, 정말 꽃다운 나이의 청년을 폐륜화로 몰아갔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4년이 흘러서야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결국은 무죄로 판결이 나면서 이미 근데 이분은 다 복역을 다 하셨고요. 그렇죠. 만기 출소를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형법상 자살관여죄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자살관여죄인데 대법원 이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유일한 네. 판례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예. 없었는데. 법원으로부터 목격자라든가 네.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네. 국가수의 필적 감정과 정황으로만 네. 자살 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년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 받고 만기 출소 네. 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예. 근데 이렇게 만기 출소를 하시고 그로부터도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여전히 현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를 꼽히고 있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검사들 또한 현재 정권의 곽상도 비서관 예. 이런 분들 시작해서 굉장히 현재 권력층에 요직에 계시기도 하고 승승장구해서 그 이후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며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죠. 네. 당시 수사검사가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네. 박경순인데요. 강신욱은 당시 그 강력부장이었고요. 네. 대법관을 지내다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 특보단장. 네네. 신상규 검사는 동덕여대 이사장이고요. 남기춘 검사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클린 검증 소위원장. 네.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네네. 윤석만 검사는 대전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대전희망포럼 대표.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네. 총선에 출마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대통령의 네. 최측근에 위치한 사람들이 대부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핵심 그렇죠. 관계자다라는 거죠. 네. 이 사건 이후로 그때 한참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던 분신 정국이 확 불이 꺼져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론몰이를 하면서 노태우 정권을 다시 기사회생시켜주는 그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정의의 편이고 진실의 편이어야 되고 약자의 편이어야 할 신부가 네. 성직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네. 그 유명한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이죠. 네네. 예. 너무나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런 글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 받긴 했지만 그들이 이 멀쩡한 청년을 폐륜화로 몰아갔던 그 당사자들이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동안 피해자인 이 강기훈 씨는 지금 간암을 앓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투병 중에 계시며 24년의 그 젊은 청춘의 그 나날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얼마를 주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당사자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없고요. 법원 역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단 한마디 죄송하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무튼 오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베트남 파병 편을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76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